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내용이 새롭게 정리될 겁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외선 700척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만에 부산 진성이 함락되었고 보름 만에 한양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이 지난 1598년 왜군은 결국 조선 땅에서 철수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의주까지 피난을 가고 전국토의 절반이 점령당했던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44년 뒤의 일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겨울이었고 전쟁은 단 47일 만에 끝났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진왜란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조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조선군입니다. 심지어 병자호란 때가 임진왜란 때보다 군사기술도 전투 경험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임진왜란은 버텼고 병자호란은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이순신이 있었으니까, 의병들이 일어났으니까, 명나라가 도와줬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병자호란 때도 용맹한 장수들은 있었습니다. 김자점, 이시백, 구인우 같은 장수들이 싸웠습니다. 의병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달랐을까요? 역사책은 보통 영웅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곽재우가 어떻게 의병을 일으켰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다릅니다. 전쟁은 칼로 싸우기 전에 이미 행정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영웅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수백 명의 이름 없는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문서 한 장, 그들이 확보한 쌀 한 섬, 그들이 동원한 인력 한 명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영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웅이 혼자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전투를 떠올립니다.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행주 대첩의 돌과 끓는 물, 진주성의 농계. 드라마틱하고 시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위장으로 행군한다.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도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병사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보급이 끊기면 고철 덩어리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전투가 아니라 보급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소련 땅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모스크바 코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고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독일군은 무너졌습니다.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에 무너졌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북진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개입했고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칼과 칼의 대결이 아닙니다. 전쟁은 시스템과 시스템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조선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92년 4월 왜군이 쳐들어오기 전 조선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200년 가까이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잊고 살았습니다. 군대는 약했고 무기는 낡았습니다. 성곽은 무너져 있었고 군사훈련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 시스템입니다. 조선은 철저한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태어나면 호적에 올랐고 죽으면 사망 기록이 남았습니다. 땅을 가지면 양안에 기록되었고 세금을 내면 징수 기록이 남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군적이었습니다. 조선은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 집안이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누구를 어디에 동원할지 미리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또 하나 조선에는 전국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의창, 상평창, 사창. 이름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용도였지만 전쟁이 나면 이것이 군량미가 되었습니다. 도로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30리마다 역참이 있었고 말을 갈아타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공문서를 전달하는 용도였지만 전시에는 명령과 보급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평화로울 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행정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이것들이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4일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조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병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병조판서가 보고했습니다. 서울 근처에 동원 가능한 병력은 약 5만 명, 전국적으로는 약 30만 명.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의 숫자였습니다. 실제로 동원 가능한 인원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은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병력입니다. 그런데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배치할지, 어디에서 얼마를 더 동원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군적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전국은 8도로 나뉘어 있었고 각 도는 여러 개의 군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군현에는 군적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관할 지역의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를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정군. 실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대로 복무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씩 복무하고 집에 돌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둘째, 봉족. 정군을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대에 직접 가지 않는 대신 정군이 복무하는 동안 그의 집안일을 돕거나 군량을 보냈습니다. 셋째, 보인. 군역을 돈이나 곡식으로 대신 내는 사람들입니다. 양반이나 부유한 평민들이 여기 해당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패도 많았고 병역 기피도 많았습니다. 양반들은 온갖 방법으로 군역을 피했고 가난한 평민들만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조선은 즉시 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각 지역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군적에 있는 자들을 모두 동원하라. 지방 관리들은 명단을 꺼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며칠 안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혼란도 많았습니다. 명단에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숫자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조선은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각 지역에서 임의로 사람을 모았을 것입니다. 누가 몇 명을 모았는지 어디에 배치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휘 체계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전쟁은 더 빨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군정만큼 중요한 것이 호적이었습니다. 호적은 단순히 인구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호적에는 각 가구의 구성원, 나이, 직업, 토지 소유 여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자료였지만 동시에 전쟁 때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조선 조정은 호적을 기반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은가? 어느 지역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가? 어느 지역이 함락되면 인구 손실이 큰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호적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는 조선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곡물 생산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조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전라도까지 함락되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왜군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전라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순신의 해전이 왜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았고 권율의 행주대첩이 한양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호적은 또 다른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바로 피난민 관리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수십만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피난민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관리들은 피난민을 파악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피난민 중에서 건강한 남자는 의병으로 편입되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호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병사들이 굶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굶으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조선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곡물을 비축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의창, 상평창, 사창 같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풍년에는 곡식을 사들여 저장하고 흉년에는 풀어서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이것을 황곡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이 창고들이 군량미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고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전쟁터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곡식을 전쟁터로 옮길 것인가? 여기서 조은 체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조은은 배를 이용해 곡물을 운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시에는 지방의 세금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데 쓰였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거둔 쌀을 배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이 시스템이 역으로 작동했습니다. 한양이 함락된 후 조정은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곡물을 배로 실어 군대에 보급했습니다. 여기서 이순신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왜군과 싸운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해와 남해의 바닷길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조선은 바닷길로 식량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왜군이 바다를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도의 곡물을 육로로만 운반해야 했을 것입니다. 육로는 느리고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조선군은 식량 부족에 시달렸을 것이고 전쟁은 더 빨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보급선을 지킨 것입니다. 조선은 또 하나의 보급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둔전입니다. 둔전은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량을 멀리서 운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순신도 둔전을 활용했습니다. 한산도에 진을 치고 주변 섬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전투가 없을 때 병사들은 밭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의 수군은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었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종자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수확한 곡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둔전이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위대한 장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위대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그의 행정 능력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전투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씨, 병사들의 상태, 식량 보급 상황, 무기 상태, 심지어 개인적인 감정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장계는 지방관리나 장수가 조정에 올리는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날 때마다 상세한 장계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적군은 몇 명이었는지, 아군 피해는 어떠했는지, 노획한 물자는 무엇인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조정은 전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와 신하들은 한양에서, 나중에는 의주에서 전국의 전쟁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장계가 유일한 정보원이었습니다. 만약 장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조정은 소문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이겼다더라, 어디서 졌다더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둘째, 장계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잘 싸웠는지, 누가 도망쳤는지 모두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공행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았고 직무를 유기한 사람은 처벌받았습니다. 이순신이 23전 23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보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행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린 명령이 전국에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상황이 한양에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국가는 마비되었습니다. 조선은 역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주요 도로에는 30리약 12km마다 역참이 있었습니다. 역참에는 역졸이 대기하고 있었고 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문서를 가진 사람이 도착하면 말을 갈아타고 다음 역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한양에서 부산까지 약 5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낮 없이 달려서 3일 만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이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정은 매일 전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가 함락되었다. 어디서 승리했다. 어디에 군사가 필요하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계속 움직였고 일부 역참은 왜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의사소통이 끊겼습니다. 조선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수군은 단순히 전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군은 바닷길로 공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명령을 남해안의 각 지역에 전달했고 반대로 남해안의 상황을 한양에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 조선은 봉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산꼭대기에 설치된 신호체계였습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즉시 신호를 올렸고 그 신호는 몇 시간 안에 한양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부산에서 왜군이 상륙했다는 신호가 봉수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확인 보고가 올라왔을 때는 이미 부산이 함락된 후였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실패였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다시 보겠습니다. 1592년 7월 8일 이순신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외선 73척을 격파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객진을 떠올립니다. 학의 날개처럼 배를 펼쳐 적을 포위한 전술입니다. 하지만 하객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신은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군이 어디에 있는지, 배가 몇 척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첫째, 지역 주민들의 보고였습니다. 이순신은 해안 마을 주민들에게 왜군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외선이 지나가면 즉시 보고하게 했습니다. 둘째, 첩자를 활용했습니다. 조선은 왜군 진영에 첩자를 심었습니다. 왜군 중에는 조선에 투항한 사람도 있었고 조선인 포로로 위장한 첩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셋째, 이전 전투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순신은 매 전투 후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군의 전술, 배의 특성, 병사들의 전투 방식. 이 기록을 분석해서 다음 전투에 활용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 분석, 전술 수립이라는 체계적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권율의 행주 대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93년 2월 12일 행주산성에서 권율은 3만 왜군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권율은 행주산성을 선택하기 전에 주변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어디가 방어하기 좋은지, 어디로 보급로를 확보할 것인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식량과 무기를 미리 비축했습니다. 또한 권율은 조정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장계를 올려 병력과 식량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보냈습니다. 행주대첩의 승리는 백성들의 헌신 덕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철저한 행정 준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1636년 12월 9일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불과 47일 후인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조선군이 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조선군은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화기도 개량되었고
산성도 보수되었습니다. 청군이 너무 강해서 일부는 맞습니다. 청나라는 기마 전술에 능했고 추운 겨울에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이유는 행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 때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청군이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압록강에서 한양까지 불과 보름 만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려 했습니다. 강화도는 임진왜란 때도 안전했던 곳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청군이 너무 빨리 도착해서 인조는 강화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산성은 잘 준비된 요새였습니다. 성벽도 높았고 병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식량입니다. 남한산성에는 약 1만 3천 명의 군사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식량은 한 달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은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청군이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조선군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나중에는 말 사료까지 먹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병사들은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급 체계가 붕괴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길었지만 조선은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도에서 곡식을 가져왔고 바닷길로 운반했고 둔전을 만들어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는 이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랐고 겨울이었고 청군이 모든 길을 막았습니다. 병자호란 때 또 다른 문제는 명령 체계의 혼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군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정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은 각 지방에 근황병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전국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군대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모일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대는 너무 빨리 출발해서 청군에게 각계격파당했습니다. 어떤 군대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군대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율의 실패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가 잡혔습니다. 도체찰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지휘를 통일했습니다. 류성룡이 이 역할을 맡아 전국의 군사를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47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체계를 잡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책임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수는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신하는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순신은 바다를 맡았고 권율은 육지를 맡았고 류성룡은 행정을 맡았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는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최명길은 화친을 주장했고 김상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한산성에 석 달치 식량이 있었다면, 만약 외부의 군대가 제때 도착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병자호란 47일.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왜 7년이나 버텼을까요?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피난을 가고 전국토의 절반이 점령당했는데 어떻게 7년을 버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행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행정은 느렸습니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부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양이 함락되었지만 지방 관할은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각 군현의 수령들은 여전히 세금을 거두고 군사를 동원하고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왕이 의주까지 피난을 갔지만 조정은 여전히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전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의 행정이 중앙 집권적이면서도 지방 분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큰 방향을 정했지만 세부적인 실행은 지방에 맡겼습니다. 각 지역의 관리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흔들려도 지방은 계속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각 지역에 방어 책임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도채찰사, 순찰사, 병마절도사 같은 직책에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곽재우는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적을 활용해서 사람을 모았고 지역 창고에서 식량을 꺼내 썼습니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원은 금산에서 700명의 승병을 이끌고 싸웠습니다. 조정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 사찰과 협력해서 병력을 모았고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중앙이 무너졌지만 지방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은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전쟁 기간 동안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지역별로, 사건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싸웠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비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류성룡이 쓴 책입니다. 징비록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성문입니다. 조선이 왜 패배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분석한 책입니다. 류성룡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사 훈련을 소홀히 했고, 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성곽을 수리하지 않았다. 평화가 오래되자 사람들은 전쟁을 잊었다. 류성룡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군적이 있었고, 창고가 있었고, 도로가 있었고, 보고 체계가 있었다. 이것들이 우리를 살렸다. 징비록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후기 왕들은 징비록을 읽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정조는 징비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경험이 기록으로 남고 기록이 교훈이 되고 교훈이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군사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훈련도감을 만들어 직업군인을 양성했습니다. 소고법이라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도입했습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화기를 개량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으로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농토의 절반이 황폐해졌습니다. 전국의 관아와 학교가 불타버렸습니다.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조선은 다시 행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누가 도망갔는지 조사했습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거두고 군사를 동원하고 노동력을 조직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였습니다. 둘째, 토지를 측량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토지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누구 땅인지 알 수 없는 땅이 많았습니다. 조선은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고 양안을 작성했습니다. 셋째, 조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백성이 가난해졌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조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현물로 세금을 냈지만 대동법은 쌀로 통일해서 냈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넷째, 창고를 다시 채웠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곡식이 바닥났습니다. 조선은 풍년이 들 때마다 조금씩 곡식을 모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창고를 다시 채웠습니다. 재건은 느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다시 세웠습니다. 조선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군적, 호적, 창고, 도로, 보고체계. 이것들이 평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전시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행정이 귀찮아 보입니다. 보고서 쓰기, 회의하기, 기록 남기기.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이것들이 조직을 살립니다. 둘째, 영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순신은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혼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뒤에는 수백 명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식량을 조달한 사람, 무기를 만든 사람, 병사를 동원한 사람, 정보를 수집한 사람. 오늘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리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록은 힘입니다.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전투, 보급, 인명, 날씨, 감정까지. 이 기록들이 전술이 되었고, 교훈이 되었고, 개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스템은 사람을 이깁니다.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패배한 이유는 군사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보급이 끊기고 명령이 혼란스러웠고 책임이 불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면 평범한 사람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뛰어난 사람도 실패합니다. 조선의 전쟁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 사회는 변했습니다. 신분제가 흔들렸습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노비와 평민들이 신분을 상승시켰습니다. 양반들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친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강해졌습니다. 의병은 대부분 지역 공동체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연대감은 남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국가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왕과 조정은 한양에 있었고 백성들은 그저 세금을 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으며 백성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사람들이 만들고 운영합니다. 관리, 군인, 백성 모두가 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조선을 살린 것은 칼이 아니었다입니다. 칼은 눈에 보입니다. 전투는 드라마틱합니다. 영웅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장부 한 권, 거기에 기록된 숫자들, 창고 하나, 거기에 쌓인 곡식들, 도로 하나, 거기를 달리는 말들, 관리 한 명, 밤새 쓴 보고서 한 장,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순신도 권율도 곽재우도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을 사는 우리는 전쟁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준비된 시스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떤 나라는 빠르게 대응했고 어떤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소에 구축해둔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 통계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의사소통 시스템. 이것들이 평소에 잘 작동하던 나라는 위기에도 버텼습니다. 이것들이 약하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고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왔지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기가 와서 급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차근차근 쌓아야 합니다.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고 귀찮더라도 해야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웅심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화려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 기록을 관리하는 직원, 물류를 담당하는 노동자. 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양의 어느 작은 관청에 이름 모를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창고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군사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어느 도로가 안전한지 기록했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싸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의주까지 가는 동안 장부를 지켰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조정은 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에 식량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킨 장부가 조선을 지켰습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이름 없는 관리,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이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나라를 지킵니다. 전쟁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시스템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조선을 살린 것은 이순신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살린 것은 이순신 뒤에 있던 수백 명의 관리였습니다. 조선을 살린 것은 평소에 쌓아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이름도 없이 사라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웅 뒤에 있던 사람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영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승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조선의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입니다. 40분 동안 우리는 전쟁의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칼과 화살이 아니라 장부와 기록을 봤습니다. 전투의 함성이 아니라 행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웅의 얼굴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각도에서 역사를 봤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듭니다. 임진왜란 때 장부를 지킨 관리, 매일 창고를 관리한 창고직이, 밤새 보고서를 쓴 서기, 말을 타고 공문을 전달한 역졸.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선을 살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은 화려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은 매일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존중합시다. 이것을 지킵시다. 전쟁은 끝났지만 시스템은 계속됩니다. 영웅은 사라지지만 행정은 남습니다.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화려한 승전보가 아닙니다.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지루하고 반복적이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작성하는 보고서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데이터 하나가 위기 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시스템 하나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그 이름 모를 관리가 장부를 지켰듯이 오늘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가치 있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시스템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